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열전 김갑수입니다. 조선시대를 되돌아보죠. 그 시대에 사회적 리더 역할을 했던 조선의 선비들이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서로 입장이 달라서 엄청나게 대립, 갈등 이런 것들을 일으켜왔던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흔히 당쟁이라고 그 명칭을 불러왔죠. 그 당쟁의 모습 속에서 서로 다른 리더십을 보여준 바가 있는데요. 역사의 매 고비고비마다 이 다른 그 모습들이 어떤 의미를 지녔던 것인지 오늘 그 내용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분명히 충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올바른 선택이었던 경우도 있었겠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후대 비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의 삶의 이력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어떤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네, 조선시대 역사를 살필 때 대표적인 학자로 늘 그 맨 앞에 이름이 있는 분이십니다. 한국역사문화 원장으로 계시고요. 한국 학술원 회원이시기도 하죠. 이성무 교수 모시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뵙게 돼서 기쁩니다. 영광입니다. 조선시대 얘기할 때 이제 선생님 성함을 참 많이 뵙게 되는데요. 오늘 하나하나 이제 내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좀 큰 틀에서요. 조선시대란 도대체 세계사적으로 또 우리나라의 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어떤 시기였던가 좀 총평을 해 주신다면요. 첫째는 문치주의를 들 수 있습니다. 문치주의. 세계에서 아마 그 붓바는 문신들이 정권을 잡은 그런 역사는 거의 없을 정도고 있어야 중국, 한국. 또 문치주의는 중앙 집권 체제를 선호합니다. 그 정치 기술도 대단히 발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중앙 집권 체제를 우리는 지속해 왔기 때문에 구라파나 일본하고 많이 다릅니다. 그쪽은 분권주의, 이른바 봉건제라고도 하고 장원제라고도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지만 우린 철두철미 중앙집권 체제, 문신 중심, 예. 그러한 그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는 독특한 나라요. 또 한 가지 더 보탠다면은 도학 정치를 한 나라. 네. 그러니까 도덕 정치. 도덕만 잘 되면 정치는 저절로 잘 된다.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아주 희귀한 나라라고 평할 수 있겠습니다. 좀 억지로 끌어다 댈 수 있는지 모르지만 플라톤의 철인 정치 시대 유사한 모습이라고 할 수 상당히 접근돼 있는 생각이라고 보여지죠. 그러니까 이 문신들이 이제 통치의 주역이었다는 건 문신이라는 게 말하고 글 쓰는 사람들이니 그러니 그렇게 논쟁이 많고 좀 시끌벅적했듯한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겠군요. 논쟁만 많은 게 아니라 그게 다 기록으로 또 남습니다. 예. 무인들 그 칼제비들 하는 정치는요. 한번 칼 쓰면 끝나는 거지. 네. 그렇게 말이 많지 않은데 여기는 토론을 통해서 이른바 조선시대를 사림의 여론정치다 그러거든요. 여론이라고 하는 건 말 가지고 서로 싸우는 겁니다. 근데 그 싸우는 걸 뭐라고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는 것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싸움이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국가의 시스템을 지켜가고 그것이 500년 왕조, 1000년 왕조로 이어갈 수 있었다고 하는 건 상당한 노하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문치 시대였다는 것을 여러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일단 우리는 긍지로 삼을 수 있겠습니다. 프랑스, 영국 이런 데 궁정에서 말이죠. 칼찬 이런 사람들이 그냥 그 왕 앞에서도 서로 그냥 막 칼을 휘두르고 여기는 당쟁을 해봐야요. 예. 죽는 사람은 10사람 안쪽입니다. 예. 대개 귀양 보내거나 점잖게 관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걸로 끝나는 건데
이 문치주의는 다 글로 남아 있으니까 뭐 자꾸 깨면 싸우는 줄 아는데 안 싸운 나라가 있나요? 다 싸웠고 아까 토리당 휘그당 길에서 만나면 펜싱 해가지고 네. 찔러 죽이지 않습니까? 예. 여기 뭐 말 많은 나라지만 하여간 몇 명 죽으면 이건 아주 민족성이 더러워서 그랬다고 일본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객들은 일종의 그 파당을 지어서 이제 싸우고 논쟁하고 그러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뭐 역사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어도 동인 서인, 남인 남인 북인, 노론 소론 뭐 아주 너무나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요. 그 의미 이전에 말이죠. 큰 계보를 우리가 좀 이해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당쟁이라고 하는 거는 살림 정치의 부산물이다. 네. 살림 정치라고 하는 틀은 대단히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살림들의 여론을 수합해 가지고 거기서 토론을 해서 결론을 내는 그런 정치이기 때문에 예. 국왕도 독주를 못 하거든요. 이게 아마 중국처럼 황제권이 그러니까 정복왕조는 황제권이 강하거든요. 그런 체제에서는 이런 붕당이 생기질 않습니다. 근데 한국은 살인파가 정치를 잡으니까 옛날에는 훈구파라는 그 적당 세력이 있기 때문에 막강한 예. 이게 이 단결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훈구파라 하면 예. 세조의 개유정신 이후에 공신이 한 8차례 걸쳐서 250명이 나오는데 예. 저는 그걸 훈구파의 중심으로 봅니다. 네, 네. 이 사람들이 이제 정권을 독차지해 가지고 부정부패를 막 저지르고 하니까 이 제야에 있던 살인들이 올라와 가지고 그러니까 언론권을 장악해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싸움이 벌어지는 건데 그게 이제 사화 시대라는 건 바로 그 두 세력의 싸움에서 나온 거고 예. 또 선조 때가 되면은 이 훈구파가 다 늙어 죽고 이제 권신들이 윤원영이가 이제 마지막으로 제거됨으로 해가지고 사림의 세상에 왔습니다. 네. 사림이 이제 정권을 잡으니까 사림이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맨 먼저 갈린 게 동인서인인데 동서인은 선배 후배의 이제 갈림이죠. 이 동인이 세지니까 동인이 또 둘로 갈리는 겁니다. 혹은 이제 정렬이 나한테 정철이 이 서인으로서 동인을 너무 핍박을 했기 때문에 그 사건이 끝난 다음에 정철의 처벌을 어느 정도로 할 거냐. 아주 심하게 하자는 사람이 북인. 네. 아이 그거 뭐 적당히 해서 봉합을 하자. 아니 난민으로 이제 갈리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두 정권 중에 임진왜란을 겪은 다음에는 북인에서 이 남명 조식 제자들이 의병을 많이 했어요. 예. 그러니까 발언권이 세진 거예요. 그래서 광해군 정권을 담당합니다. 이제 그다음에 인조반정으로 인해서 광해군이 물러가고 이건 서인이 혁명을 일으킨 거거든요. 네. 서인이 집권자가 되니까 서인이 생각을 해봤어요. 집권을 했는데 인기가 별로 없어요. 저는 관제야당이라고 요즘 말을 써서 이해를 시키는데 일부러 그 서인에 대항하는 그런 그 야당을 하나 만든 거예요. 예. 그래야 이게 이제 건강해지거든요. 그게 이제 남인인데 사림들이 완전히 쪼각쪼각 난 거는 그 서남당쟁 여기서 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요. 이 당쟁 때문에. 그러니까 모두 생각에 야, 이러면 나라가 망하니까 이건 뭐 여당도 없고 야당도 없다. 그냥 왕권을 강화해서 그저 사색 당파를 고르게 쓴 방향으로 가자. 그게 이제 탕평 정치입니다. 예. 그리고 정조 때가 되면 정조 자신이 대학자고 리더십 있는 왕이니까 군주 도통론을 내세워서 내가 전국의 중심이다. 무슨 당파가 있느냐. 그래서 이거 당파가 점점 없어지고 시파, 벽파 해가지고 예. 사도세자의 죽음을 동정하는 파. 그걸 당연하다고 보는 파로 이제 갈리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영조나 정조처럼 똑똑한 왕이 있을 때는
그 뭐 통제가 되는데 이분들이 없어지고 어린 왕이 이제 서기 시작하니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외척 세도 정치로 갔다 하는 게 제 당파 그 역사의 골개입니다. 네. 이제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네. 조선조가 이제 개막되면서 말이죠. 우리가 그 두 개의 존재를 기억을 하게 됩니다. 정도전이라는 큰 존재가 조선의 기초를 닦았다 이렇게 배웠고요. 그다음에 이방원이 이제 왕권 중심으로 이제 분명히 이방원이 승리자 아니겠습니까? 정도전도 죽이고 뭐 그랬는데, 근데 그 이후의 흐름을 보면 이방원의 뜻과 같은 그 절대 왕정으로 흐른 게 아니고 사대부 정치의 시대로 흘러갔단 말이죠. 오히려 정도전의 이상이 구현된 거 아닐까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조선 왕조의 건국을 그렇게 보거든요. 무관들이라고 하는 건 주먹은 세지만 머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천상 네이션 빌딩, 국가를 건국하는 데는 문관들의 힘이 필요한 겁니다. 제도도 만들어야 되고 체제도 만들어야 되고 그 틀을 정도전이 짠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를 세우는 설계도를 만든 이런 사람은 세계 역사에도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네. 하나의 나라를 설계한다. 그건 정도전의 책을 한번 보시면 대단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자기 소신이 있고 분명한 그 소신 뒤에는 이론의 백그라운드가 있거든요. 결국은 아이디어는 정도전 그 아이디어를 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예. 조선왕조 500년. 우리가 만나고 있는 조선은 이들의 대립과 갈등을 토대로 해서 한 고비 한 고비를 지나 역사를 완성해 왔다. 그들의 이름은 선비. 때로는 경쟁자였고 때로는 맞수이자 동지였던 그들이 만들고자 했던 것은 바로 꿈의 조선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닦고자 했던 조선은 달랐다. 타름이 그들을 겨루게 했으며 한쪽은 사지로 몰았으며 다른 한쪽은 권력을 쥐었다. 그래도 우리는 그들의 충성심을 폄하하지 않는다. 그 당시에는 패자였으나 긴 역사 속에서 승자로 평가되는 이도 있으며 권력자였으나 말년에는 스스로 징계해 초야에 묻힌 선비들도 있었다. 그들이 지금 역사 속에서 걸어 나오고 있다. 네, 이제 본격적인 붕당의 시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떠오르는 게요. 정말 위대한 개혁가였는지 또 망상가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광조라는 인물이 얼른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남고는 스스로 아주 회한의 그런 유언을 남긴 바가 있죠. 바로 조광조를 죽음에 이르게 한 일, 그것과 더불어서 자신의 행적 자체를 유언을 통해서 이렇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허명으로 세상을 속였으니 너희들은 부디 이 글을 세상에 전파시켜 나의 허물을 무겁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해라. 내가 죽은 뒤 비단으로 염습하지 마라. 평생 마음과 행실이 어긋났으니 부디 시호를 청하지 말고 비석도 세우지 마라. 유언으로 이런 말 남긴다는 건 정말 이건 참 쉽지 않은 일인데 말이죠. 얼마나 이게 한이 맺혔으면 이렇게까지 자손들에게 시대에 말했을까요? 역행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스스로도 많이 느꼈겠죠. 제가 그 어디 검색을 하다 발견을 했는데 남곤의 자손이라는 분입니다. 남곤의 글을 한 줄이라도 찾아봤으면 좋겠으니까 좀 찾아주십시오 했더니 거기에 답변을 올린 글들이 진짜로 후손들이 다 태워버려갖고 한 글자도 남아있지 않다. 이런 답변이 올라온 걸 봤어요. 좀 놀랍더군요. 자, 그 남곤이 제거했던 조광조라는 인물,
볼 수 있는 자료마다 너무나 상반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거든요. 조광조가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했고 또 어떤 인물인지 그 선생님의 평가와 네. 판단은 어떠신지요? 조광조는 뭐 경기도 사람입니다마는 사실 영남에서 올라오는 새로운 신진사림의 대표로 부각이 됐는데 예. 그러니까 이분은 우선 학문은 그렇게 깊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건 뭐 율곡이나 퇴계나 이런 분들이 계속 비판하고 있는 걸 보면 너무 읽기도 전에 너무 설쳤다. 뭐 그런 말씀을 하는 걸 보면 이분이 뭐 그렇게 아주 뭐 도학에 깊은 지식이 있는 건 아닌데 그 뜻이 아주 원대하고 숭고하다. 아마 리더십도 상당했던 모양이에요. 200명 유생들의 그렇습니다. 적극적 지지로 이렇게 이게 우선 이 올라섰다는데. 말을 이제 논리적으로 잘하고 예. 이게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옳다. 지치. 그러니까 이 도덕 정치를 아주 극대화하면은 사회는 저절로 잘 된다. 뭐 그까짓 거 국방이니 뭐 이게 아니고 우선 사람 마음을 똑바로 다스리면 되기 때문에 왕 당신이 모범을 보이죠. 네. 이겁니다. 왕 너도 똑똑히 놀아라. 네. 너도 정신 못 차리고 그러면 안 된다. 그거 무슨 주장을 하는데 말을 안 들으면 밤새도록 집에 안 가고 데모를 하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중종이 보면 넌덜머리가 났어요. 괴로웠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약점을 이제 기득권 세력인 훈구파가 그걸 악용을 해가지고 잠시 뒤집어 버린 거죠. 예. 그 과정에서 조광조는 죽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선생님의 이 설명이 사실 시기별로 쭉 흘러내려오고 있는데요. 지금 거듭 언급하시는 게 이제 선조대가 바로 이제 붕당에 이제 살림이 득세하면서 붕당이 아주 가장 커지는 그런 시기다 하는데 선조 시기를 하면 우리는 뭐 일단 떠올릴 수 있는 대표적인 두 인물이 있습니다. 율곡이 10만 양병설 주장했다. 그런 율곡이 그리고 그와 분명히 이건 대립 관계가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을 것 같은데 대립된 것으로 설정되어 있는 이제 유성룡 이 두 분 우리 이순신 장군 생각하면 유성룡 바로 떠오르고 그럽니다. 자, 이 서해 유성룡과 율곡이 이 두 분의 대립 갈등 또는 협력 관계 이 모든 것을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그 율곡 선생은 그 사림의 대표입니다. 예, 그게 정치적으로 뭐 노련하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아주 분명하게 자기 소신이 있으면 주장을 그저 강력하게 얘기하는 그런 분으로 그 사림의 종장이죠. 그러니까 그런 분에 비해서 유성룡은 이게 아주 노회한 재상입니다. 이게 생각은 같았어요. 친했고. 네, 그 어디 회의할 때 무슨 뭘 계약하자 그러면 유성룡이 항상 이의 의견에 찬동했어요. 그런데 그걸 실천에 옮기려고 그러면 제동을 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성룡 쪽에서 그러는 유성룡 쪽에서 거죠. 예, 지금 율곡식으로 그렇게 아주 급작스럽게 막 그냥 개혁 드라이브를 걸면은 뜻은 좋지만 부작용이 생긴다 이겁니다. 결국 나중에 임진난이 일어나서는 서해 유성룡 시대가 오는 거죠. 네. 전쟁이 나면 인물이 난다는 거예요. 난세 영웅 나는 거죠. 예. 그 임진난 병자한테 한국이 운수가 좋았는지 하여간 전라한테 인물이 많이 났습니다. 예. 그 서해의 말 중에 우리가 안 망하고 살아난 건 이건 하늘이라 그랬어요.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었다. 근데 그건 이순신이 이제 역할을 했고 이순신을 기용한 거는 서해 아니에요. 예. 이순신이 신화적인 인물 아닙니까? 이순신 덕분이다. 예. 이순신이 아니면 군량미가 군량도 안 쫙 와가지고 오고. 그거보다 더 심각한 건 일본 해군이 그때 세계에서 최강입니다. 근데 내가 그 외교문서를 보니까 기가 막혀요. 요즘 그런 외교문서를 쓸 사람이 있는지 모르는데 유성룡 얘기는 자 시간이 없다. 지금 일본 군대가 평양까지 왔는데 이제 더 지체하면은 알아서 하라.
네. 조선 군대가 몽땅 왜군으로 바뀌어서 갈 것이다. 우리가 일본에 투항해서 너희들을 칠지도 모른다. 그럼, 완전 협박이군요. 이거. 바로 협박이죠. 그러니까 예. 명나라 군대가 뭐 우리를 위해서 왔다는 거짓말이거든. 네. 그런 점에서 이제 서해는 임진난이라고 하는 배경 속에서 명제상으로 크로스되는 거죠. 예. 만약에 구군이 다 해서 정말 그랬다면 그걸로 조선조가 끝났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뭐 왜군에 의해서 나라가 초토화되고 그랬을 때 새 왕조가 들어설 수도 있는 건데 그 명이 계속 이어지고 또 그 이후에 또 다시 번영기를 맞이한 걸 보면 조선조에 그만큼 인물이 있었고 국가적 에너지가 있었기 때문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자, 이제 그 선조대를 또 지나와서요. 그 다음에 또 등장하는 강렬한 인물로 주업파 최명길은 아주 간신배로 우리가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척화파 김상헌이죠. 이분은 또 기계가 대단한 분으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막 말싸움하고 그랬었는데 과연 화친을 주장하고자 한 사람들이 그렇게 줏대도 없고 국가의식도 없는 사람이었던 것인가? 그들과 강경하게 맞서자는 게 꼭 우리나라를 생각한 것이었던가? 뭐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생각이 있었고요. 이제는 좀 정통적인 역사학자가 그 두 입장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했는지를 이렇게 좀 규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김상헌의 생각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김상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 그 이유는 첫째가 조선왕조라고 하는 정권이 존명사대가 가장 큰 대의명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명나라를 겁박하는 이 청은 오랑캐다. 이들과 싸워야 된다라는 게 일반론이었다. 김상헌의 주장이 그러니까 당시의 대세였다. 그 대세. 그건 뭐 최명길도 그런 생각이에요. 최명길도 그런 생각인데 예. 최명길이 다른 점은 그겁니다. 아니 아무리 명나라를 위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럼 나도 안다. 그러나 나라를 구해놓고 그런 소리를 해야지. 나라가 망한 다음에 백성이 다 어륙이 된 다음에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 얘기냐. 그 입으로만 하지 마라. 네. 나는 그 만백성을 살리고 우리 임금은 어떻게 되느냐. 근데 이 최명길은 예. 그거예요. 자주적 태도냐 비굴한 태도냐로 볼 문제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명길이 이 화친을 주장한 것은 결코 뭐 적에게 투항하지 않은 그런 굴종적인 입장이라기보다는 일단은 여러 가지 형세를 보건데 우리가 생존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현실주의적 선택이었다.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보시는군요. 선생님, 그곳이 아직도 편치만은 아니하시죠? 그렇습니다. 화의의 덕을 강조한 나를 여전히 자존감 없는 선비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더군요. 이성무 교수께서도 그리 생각하십니까? 전 우리의 생이, 우리의 선택이 대나무 같지만은 않다고 생각합니다. 틈없이 부러지는 대나무 같다면 어찌 좌와 우가 맞닿아 같이 살 것이며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서로 화해하며 살겠습니까? 당시에 전 척화론이 우세했다는 걸 압니다. 전 외롭고 고독했습니다. 어느 쪽이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단 척화를 주장한 사람들이 소리 높여 외치지만 말고 군비를 정비하거나 냉정하게 그 후의 일을 도모했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 거죠. 이 교수님, 전 그렇습니다. 스스로의 역량을 돌보지 않고 대언을 일삼아
건양의 노여움을 촉발시켜 생명을 도탄에 빠뜨리고 종사를 위기로 몰아넣는 것은 죄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선의 최우선 과제는 생존이었습니다. 네, 그 뜻은 알고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 선생께서는 목숨까지 걸었죠. 그동안 화친을 주장해 청이 선생을 믿을 것이라며 그들을 만나 시간을 끌고 그 사이 인조임금을 남한산성으로 피신시키지 않았습니까? 죽이려고도 하더군요. 하지만 사신을 먼저 죽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과 김상원 선생이 청의 옥사에 함께 갇히신 적이 있으시죠? 사형수로 무려 4년을 같이 있으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 마음 돌 같아서 돌리기 어렵고 나의 돈은 가락지 같아 경우에 따라 믿음이 바뀌기도 한다오. 전 그 사람을 존경했어요. 그저 이름을 내려는 사람이어서 적화의 입장에 선 것이 아닌가 싶었지만 아니더군요. 의리를 존경했습니다. 네, 그분 끝까지 의리를 지켰죠. 옥에서 풀려나면서도 청에서 서쪽에 있는 황제에게 절하려 했지만 끝까지 하지 않았죠. 전 일이 잘못될까봐 저 혼자 사배를 했습니다. 이성무 교수, 제가 머리를 굽히기 좋아 절을 했을까요? 다시 분란을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국가의 생존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이성무 교수, 전 아마도 그때와 같은 일이 똑같이 벌어져도 그렇게 할 겁니다. 국가가 살아야 백성이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선생님의 공헌은 제대로 평가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울분은 내려놓으시죠. 당신의 얼굴에 피어있을 눈물꽃은 이제 그만 기울게 하시죠. 저희 역사가들이 잘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이성무 교수, 공과를 가려달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저 나의 충정만은 알아달라는 것이지요. 이 늙은 선비의 바람입니다. 네, 최명길과의 대화였는데 선생님 만약에 그 상대편 김상원을 만나시면 어떤 얘기를 해주시고 싶으십니까? 저는 늘 최명길이나 김상원이나 또 뭐 김옥균이나 또 이 저 보수파나 네. 이런 사람들이 각각 일리가 있다. 각각 일리가 있다. 그걸 너무 일도양단해가지고 한쪽은 아주 틀려먹었고 한쪽은 아주 성인 같고 이렇게 재단을 하면은 영원히 이 합치가 안 되고 의론 통일이 되지 않아서 결국 국론 분열과 국가의 멸망 이런 걸 초래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먼저 같은 주자학의 동반자라고 할 수 있을 텐데
퇴계 이황 선생, 남명 조식 이 두 분은 뭐 두말할 나위도 없이 정말 조선조 전체를 일관해서 대단한 위대한 존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기회에 퇴계 이황과 남명 조식 이 두 분에 대한 뭐 개괄적인 이해며 그들의 대립 지점이 어떤 것이었으며 등등을 좀 알고 싶군요. 우선 남명은 서울 사람이었어요. 네. 그 아버지가 과거 합격했고 작은 아버지도 과거를 합격했고 여기 영의정 하던 이준경과는 동기동창입니다. 산에서 같이 공부를 했어요. 네. 또 친구들이 여기 거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연고주의로 볼 때는 뭐 최적의 조건을 갖고 있는 인물이군요. 그럼 아주 서울의 네. 핵심 관료의 이제 집안이었는데 퇴계는 말할 것 없이 시골뿐입니다. 네. 퇴계 그 뭐 조상이라고 해봐야 그렇게 현달한 사람이 없어요. 이 퇴계 선생은 자기 당대에 발신을 해가지고 이제 명문대가가 된 분이고 저쪽은 원래 뭐 귀족 집안이고 그러니까 생각이 많이 다른 게 삼촌이 김여사에 죽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남명 조식 선생 얘기죠. 남명 조식은 그러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네. 지금 그 윤원영이가 지금 잡고 있는데 문정하고 설치고 있는데 내가 나가가지고 내 뜻을 펼 수도 없고 잘못하면 죽고 안 나가겠다. 그러니까 현세에 대한 비판 의식도 있었지만 사세를 잘 살피건대 이건 내 나가서는 곤란하겠다. 현실 명철보신이군요, 말 그대로. 그 양반 주장이 그거예요. 출죽유의 나가면 하는 게 있어야 되고 처직유수라. 그 물러나와서는 딱 지키는 게 있어야지. 아무 때나 나가고 아무 때나 물러나고 이건 안 된다. 난 지금 현재는 나갈 때가 아니라고 본다. 그거고 퇴계는 그래도 지금 뭐 미흡하기는 하지만 한번 해볼 만한 정국이다. 네. 저쪽은 아니 아직은 그런 때가 아니야. 그렇다고 남명이 전혀 정부에 냉담하냐? 그건 아니에요. 명종 10년 1555년에 남명 조식이 쓴 사직 상소. 임금의 정치가 이미 그릇되었고 나라의 근본이 이미 망했으며 하늘의 뜻이 이미 떠났고 인심이 이미 이산되었다. 문정왕후는 생각이 깊지만 한낱 궁중의 과부에 지나지 않고 명종은 유충해서 다만 선왕의 일개 고단한 후계자일 뿐이니 천재의 빈발과 인심의 여러 갈래를 어찌 감당할 수 있겠는가. 아래로 소관이 주색으로 희낙락하고 있고 위로는 대관이 뇌물을 받아 챙기고 있어 백성들을 착취하느라 여념이 없는데 나와 같은 하잘것없는 신하가 무엇을 어찌하겠는가. 지금이라도 전하께서 마음을 바로잡고 서정을 쇄신한다면 그때 가서 도울 수 있으면 돕겠다. 그 퇴계 이황 선생, 그 또 남명 조식 선생 삶의 자세가 이렇게 달랐는데 그 배경에는 사실 현세주의적, 현실주의적 판단이 작용을 했다 하는 게 이제 선생님 해석입니다. 이게 더 사실에 가까웠겠죠. 사실은 이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냐면 우리가 이제 퇴율, 그래서 퇴계율곡 선생의 이제 주장적 입장들을 하나의 정통이며 큰 흐름으로 보지 않습니까? 이게 송시열대에 와서 거의 교조주의 수준으로 변해갔고 특히 주자학적 이상이 논쟁적, 철학적 사항이 아니라 그냥 현실 정치를 그대로 좌지우지하는 게 되면서 상당히 문제를 낳은 게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젊은 학자들 또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이제 논쟁을 낳고 있는데요. 요 경우에 들어서 오늘 선생님께 하나하나 이제 세론에 대해서 어떤 판정을 부탁드리는 셈이 됐는데 그런 입장은 아니지만 송시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송시열을 높이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네. 그 양반만큼 그 세치혈을 가지고 이데올로기를 만들어서 전국을 오랫동안 자기 여든 살아있을 몇 때보다 살까지. 죽은 뒤까지 예. 죽은 뒤까지 죽은 뒤에도. 예. 그런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젊의 근유라 거의 없고 있어도 몇 없다. 그 이데올로로서는 대단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지금 표현하신 건 이데올로기가 이데올로그입니다. 예. 일종의 그렇습니다. 그 체제 이론을 개발하는 그러면 전략가. 원래 그 이론은 퇴계 이론인데 예. 이걸 정치에다 도입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두 가지를 딱 내걸었습니다. 하나는 주자지상주의. 네. 주자를 비판하는 사람 나와라 이게. 자기는 주자가 앓는 병을 앓았다고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주자를 뭐 마르고 닳도록 좋아하는 그런 게 있고, 그다음 북벌론. 청나라한테 뭐 안 당한 사람이 있나요? 뭐 마누라가 잡혀가는 경우도 있고 아들이가 죽은 경우도 전부 억하심정이 있으니까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한 거예요. 예. 우린 청나라를 원수를 갚으러 간다. 북벌이다. 그런 캐치프라이즈를 걸어야 이 국민들이 지지를 한다 이 말이에요. 네. 지금 선생님 말씀을 좀 해석해서 들어야 되거든요. 북벌론이 근사한 사실은 허황된 주장이고 그걸로 사실은 그걸 이용해 갖고 정치 권력을 장악하는데 그래서 그 이데올로기 때문에 그거는 예. 그거 뭐 좋고 나쁜 그런 게 아니고 그걸 이용해 가지고 자기 정권을 그 뭐 뒤집어 보면 나쁜 거지요. 나쁜 거는 아니 효정의 북벌론 그 배경에는 우암 송시열이 있다. 이걸 아주 달라요. 아니군요. 쳐들어간 둘 다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 10만 양병 해봐야 택도 없죠 사실. 북벌이 예. 10만이거든요. 예. 그때 청나라 군대가 200만이에요. 예. 양병보다는 양민을 먼저 했는데 백성이 다 잘 먹고 산 뒤에 그 다음에 전쟁을 해요. 그런 나라는 안 오는 거예요. 언제 백성이 다 배불리 먹는 세상이 오고 그 다음에 군대를 양성. 하나 뭐 목소리를 큰 소리를 내가면서 그걸 주장하니까 아 저분은 정말 청나라를 쳐들어가려나 보다.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일세를 풍미한 존재인데 또 83살 그 말년에 사약을 받고 세상을 떠나지 않습니까? 뭐 비극적 최후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전 과정 특히 어떤 일로 인해서 이렇게 사약을 받게 되나요? 근데 그 윤유를 설명해야 이제 송시열의 죽음을 이제 관련시킬 수 있는데 네, 윤슈라는 존재. 네, 윤유라는 사람은 원래 어렸을 때부터 이게 이름이 많이 났어요. 이 경전에 밝고 뭐 모르는 게 없어서 우암에 한번 찾아가죠. 깜짝 놀라가지고 송중기한테 우리 이 공부가 아무것도 아니네. 윤유라는 사람을 난 발견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엄청난 내공을 지닌. 예, 자기보다 후배인데 예. 그런 거예요. 근데 윤유가 중용모를 쓰면서 주자를 막 공격하는 거예요. 네. 공격했다기보다 아, 왜 주자만 해석할 수 있느냐? 나도 해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야, 이 사람아, 자네가 주자보다 낫단 말이야? 그런 소리 하지 말라니까. 아니 주자도 해석할 수 있지만 나도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사문난적까지 매겼지 않았어요? 예. 이 일종의 파문이거든요. 이렇게 싸우다 보니까 우암이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윤유의 손에 죽는다면 영광이다 그럴 정도로 내가 이것 때문에 죽지 그런데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 예론을 얘기하면서 일련을 주장하는데 효정을 서자라고 해도 좋다. 그 말을 우암이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우암은 중자의 뜻으로 말한 거예요. 근데 미소의 남인 쪽에서는 첩자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효정이 첩자라고 해도 무방하다. 그런 말이 그런 되는 식으로 겁니다. 아주 불경이군요. 그건 예. 왕에 대해서 아주 그건 불경이고 예. 결국 그 꼬투리 때문에 현종한테 당하고 그 현종의 아들인 숙종한테 그 귀양 가서 죽게 되는 거지. 예. 그러니까 이 윤유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관념으로 보면 참 어리석은 논쟁 같거든요. 이 왕을 뭐 서자로 보느냐, 뭐 첩자로 보느냐, 뭐 이런 논쟁이 도대체 뭐냐. 이건 근데 저 중세 로마 때 보면 무슨 이상한 그 뭐 깃털 하나가 위에 있냐, 그런 거 갖고 뭐 세계의 논쟁을 그건 요즘 관점이고 예. 그게 권력 투쟁이에요. 그게 권력 싸움이었겠죠. 그 예. 논리에 이기면은 정권이 돌아오는 겁니다. 예. 자, 이어지는 게
우리한테는 뭐 이제 너무나 익숙한 존재인 다산 정약용 선생입니다. 근데 뭐 정약용 선생의 생애는 워낙 뭐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근데 그 정약용의 맞수에는 보니까 심환지라는 존재가 있었더군요. 이 둘 간의 이 쟁패 관계 좀 구도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조가 그저 정권을 잡고 보니까 이 노론들 때문에 되는 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게 탕평을 한다고 그러고 이제 사색을 고루 등용을 하는데 그 중에서 특히 남인 신진학자들을 많이 기용을 했어요.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이 다산이고 들어와서 좀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 주인은 완전 천주교 신자 아주 투생이에요. 네. 잘 아시다시피 노론들이 가만히 안 있는 겁니다. 저 분명히 이제 차세대 지도자로 저걸 낙점해가지고 기르는데 저거 천주교 신자다. 예.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안 죽은 것만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노론 벽파 이쪽에서 그래. 정약용을 그러니까 유배 보낸 거고. 거의 이제 죽이려고 했는데 예. 강진에 강진으로 가서 있었는데 다행히 거기 자기 외갓집이기 때문에 거기 책이 많았어요. 그 책을 이제 이어가지고 하는데 거기서 한 가지 소개할 건 이 양반이 얼마나 우라통이 터졌는지 밤이면은 책상을 치면서 막 울부짖는 거예요. 네. 내가 어쩌다 이 지경이 지경이 됐는가. 됐느냐. 뭐 이러고 하는데 결국 생명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역을 연구해요. 그 삶과 죽음 그걸 이제 관심을 가지고 깊이 연구를 하는데 그걸 해석하는 상제, 그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상제와 관련시킵니다. 네. 천주하고 유학의 상제를 연결시켜가고 그 경전을 그 안목에서 해석을 하니까 완전히 새롭게 보이는 거죠. 전 다산학은 거기 있다고 봐요. 예. 겉으로는 절대 천주교 용어를 안 쓰지만 유교 용어를 쓰지만은 결국 아이디어는 거기서. 네. 오늘 언급된 많은 사람들, 물론 이제 논의의 필요에 의해서 배제된 무신들이 없지는 않겠습니다만 다 그야말로 엘리트들 아닙니까? 학자들이고. 그렇습니다. 예. 선생님은 조선조를 이끈 그 학자 리더들, 엘리트들의 리더십을 어떻게 평가하고 싶으십니까? 아마 앞으로 21세기가 그런 시대가 되리라고 봅니다만은 정치라고 하는 거는 결국 개인의 심성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아마 그런 쪽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뭐 구라파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문명의 이익이 과학, 뭐 합리주의 이런 것만 가지고 재단을 했는데 앞으로의 세상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건 인간의 마음이거든요. 이 마음을 잘 잡아야 부정부패도 없고 또 이 시비도 없고 범죄도 없고 이런 거지. 그 점만은 21세기에 다시 한번 각광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네. 네, 이제 낭독의 힘이 함께하는 시간, 울림 있는 인문학 순서입니다. 오늘 조선조의 왕이 아닌, 사실은 통치의 기본 근간이 됐던 집권 엘리트 학자들, 문신들의 이야기를 쭉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선생님 글 중에 조선을 만든 사람들도 있고, 조선시대 당쟁사도 있고, 어떤 의견이고 다른 사람들의 지지를 받으려면 그 주장이 객관적이어야 하고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선비들의 갈등과 대립은 그 나름대로의 타당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조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절의 리더십이 있는 이상 나라는 망하지 않으며 정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선인들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지금 오늘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계속 제가 느껴왔지만
조선조 얘기를 할 때 적어도 이건 옛날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조선조의 그렇습니다. 상황을 섬세하게 알면 알수록 오늘 우리가 어떤 선택과 판단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명철하게 보인 듯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선생님의 설명 방법에는 남명 조식이 됐든 또 누가 됐든 그가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어떤 취향이 있었고 어떤 사람과 친했고 어떤 싸움을 했는 살아있는 존재로서 그려집니다. 지금 이성무 선생님을 통해서 조선조의 그 기라성 같은 명멸했던 인물들을 현실감 있는 존재로 느끼게 된 점 아주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선생님 그런 방식의 역사 이해 뭐 계속되리라고 믿고요. 또 좋은 연구 성과 있으시길 고맙습니다.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